우리 오늘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화 주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론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인터랙션 디자인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커멘트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디스커션 할 토론할 영화는 이글아이예요. 이글아이 2편도 나왔니? 안 나왔지? 그거 언제쯤 나오더니 2편 나올 만한데. 안 나와? 별로 흥행이 못했어? 난 재밌게 봤는데. 그 이글아이 팀이 그 다음에 저거 하지 않았니? 지난해인가?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트럼 말고 왜 이렇게 맨날 매번 죽는 거, 막 한 20번 죽는 거 있잖아, 개인이. 소스코드. 소스코드. 거기서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글아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봤는데, 이 정보 구조를 갖다가 설명할 때 아마 지금까지는 이글아이만한 그런 이 영화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토론을 갖다가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영화 속에서 수집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정보는 별로 수집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자료는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이 질문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기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 유형이 뭐가 있느냐. 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 유형을 찾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힌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 유형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SF 같은 거예요. SF 같은 거 통해서 보면은 현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 또 그거를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정보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 총 우리 52명 제출한 사람 중에서 38명이 이걸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터의 자료의 유형은 이 fact, 사실서부터 시작해서 concept, procedure, principles, rules, stories, opinions, description, forecasting, metadata까지 총 10가지가 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자, 그렇다면 뭐가 재밌는 새로운 것일까? 이태승,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3학년 이태승입니다. 네. 이거 되게 파일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공유 사이트 구하기가 어려워서 학술정보원에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효과적인 프린트 스크린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조잡을 해서 만든 건데, 저는, 이 주인공 제리가 자기가 처음에는 제리가 아리아를 알게 되는 그 장면에서 아리아가 난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제리가 처음에는 넌 나를 모른다고 강하게 부정을 하지만, 그때 아리아가 딱 보여주는 장면이 형이랑 같이 놀고 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제리가 표정이 바뀌면서 쓰러지는 장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도 가장 인상적이어서 이 장면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때 수집한 정보가 어린 시절 추억과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감정은 객관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머릿속에 있고 본인이 느끼는 그런 감정 같은 거는 좀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것까지 수집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고요. 이러한 정보들의 특징은 자료의 양은 당연히 경험이니까 굉장히 많고, 시간의 흐름은 시간에 따라서 추억은 어떻게 희석되거나 이렇게 기억이 안 나든지 이런 식으로 유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했고, 대신에 정말 자신의 허를 찔린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영향력은 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게 기존의 스토리하고는 뭐가 다를까? 네. 저도 사실 추억이라는 말을 쓰면서 스토리랑 관련이 있다 해서 제가 일부러 감정까지 그냥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처럼 이렇게 꾸몄는데, 그러게요. 근데 저 감정이라는 속성까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애나든지 혹은 형에 대한 은밀한 질투? 이런 매우 미묘한 감정 같은 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 게, 그 스토리 같은 거는 내가 이렇게 사용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내가 어떤 제품을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게 스토리라면, 추억과 감정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일상생활을 생활했을 때 느끼면서 뭐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 감정까지도 잡아내는 포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추억이라고 하는 거가 그 새로운 형태의 정보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실제로 우리 추억을 팔고 추억을 만드는 걸 가지고서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추억이라고 하는 걸 갖다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어떠한 정보나 자료의 모습으로 만들고 그것을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정보의 양이나 시간의 흐름이나 난이도나 영향력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갖다 잘 해줘서 그런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선희가 그 무의식,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냐 하고서 이제 숨겨진 의도라고 하는 거를 새로운 형태의 정보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해줬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분석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금타기는 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 물의 진동을 통한 소리, 이게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 그지?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성준이는 이제 아리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집한 정보하고 아리아도 수집하기 어려웠던 정보, 근데 아리아가 수집하기도 어려웠던 정보에 성준이는 감정 경험을 넣었는데, 우리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리아도 수집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난 성준이가 손 들고서 아니 그것도 아리아는 못 끄는데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순순히 그냥 넘어가 줬어. 그래서 뭐 왜 그랬어, 성준아? 그 성격 측면에서 생각한 거에 성격에 약간 그 감정과 경험도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 양을 늘리면서 분리를 했는데, 그 밑대성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이제 뭐 의견을 거짓.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종욱이가 투표 내용, 어린 시절의 그러니까 주로 추억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댔어.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잘 이렇게 캐치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정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교, 그 다음에 우리 영진이는 예나 지금이나 참 잘 정리를 해. 아주 내 마음에 딱 들게 정리를 해. 그죠? 그 다음에 세희, 그 다음에 승현이, 그 다음에 지윤이, 그 다음에 누구니? 민지, 하고 성준기, 유경이, 근수, 하정이, 상우, 이게 굉장히 눈에 저거 했나 봐. 권서연이, 준식이, 우람이, 은근이, 인탁이, 동화, 경민이, 혜령이, 소리, 하늘이, 민경이, 선규, 종관이, 신니, 임경이, 정균이, 손문, 성중이, 종민이, 진영이, 혜림이까지. 참 많지.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눈을 부릅뜨고 보면은 우리 영화나 이런 일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정보를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레슨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주제.
이제 정보를 분류하는 방식, 기존의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과 달리, 새롭게 또 그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정보를 갖다가 분류하는 방식은 뭐가 있겠느냐 해서 우리 정보 분류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상향식 바텀업 방법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류 방법, 그 다음에 주관적인 분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적인 분류 방법, 동적인 분류 방법이 있어서 이게 2x2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정적이냐, 동적이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에 따라서 총 4가지 형태의 그런 정보 분류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그 지난 수업 시간에 한 거고, 그렇다면 아리아는 최인영.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전기전자학과 최인영입니다. 저는 그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 동적인 것을 순서대로 한번 봤었는데요. 그 페레즈라는 이 요원이 처음 나오는 순간 저 아리아가 이제 페레즈라는 사람을 인식을 하고 객관적으로 얘는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업무를 파악을 해서 이제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너는 어떤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레즈가 의심을 하는 모습들을 자꾸 살짝 보여주는데 그거를 아리아가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하고 아 이제 페레즈라는 사람이 의심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나쁜 놈의 축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판단하에 아리아는 이제 페레즈를 나쁜 사람으로 본인이 보기에 나쁜 부류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레즈가 이제 보여주는 행동들을 이제 주도 면밀하게 계속 이제 분석을 하면서 데이터를 컬렉팅한 다음에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페레즈가 이제 어떤 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너는 이제 국가의 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 전체적인 플로우에서 이제 객관적, 주관적, 동적인 분류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내가 막 하려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동적인 분류는 주로 이렇게 그 주관적인 내용에 의해서만 동적인 분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인 분류에서도 동적인 분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분류하되 그 분류의 객관적인 분류의 기준을 갖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 그런 경우는 충분히 동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x2의 매트릭스로 설명했었을 때 객관적이면서 동적인 경우, 또 객관적이면서 정적인 경우, 그리고 주관적이면서 동적인 경우, 주관적이면서 정적인 경우, 이런 4가지 종류의 정보들이 다 분류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걸 갖다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스루가 네트워크 구조 얘기를 해줬고, 유리, 그 다음에 수환이, 현정이, 소연이, 지인이, 그리고 지태, 진호, 은샘이, 민호까지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52명 중에 3명이 3번째 주제를 선택을 했고, 3번째 주제는 정보의 내용과 종류가 많아질수록 이런 정보를 조직화시키고 또 그걸 항해 지원 도구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중요해졌는데,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보가 엄청 많으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조직화하고 연결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보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명 중에 이제 우리 그 조직 구조는 순차적인 구조, 그리드 구조, 계층 구조, 네트워크 구조, 대중 분류 구조, 혼합 구조, 변동 구조 해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주혜연.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사회학과 주혜연입니다. 전 사실 이거 영어 볼 때 되게 졸려가지고요. 다 이렇게 캡처 다 떠났다가 사실 합친 건데요. 일단 그 강의안 보면은 분석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정보 구조를 디자인한 다음에 항해 구조를 설정하는 게 이게 순서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분석 자료 수집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집을 하잖아요. 뭐 여기 보면 뭐 블로그나 메신저나 뭐 개인 뭐 투표한 기록 같은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그걸 다 취합을 한 다음에 이제 위치별이랑 시간별, 주제별, 사용자별로 분류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잘은 그 공부 못했는데 카드 소팅 방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히 여기 레이블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마다 이제 번호랑 어떤 그 기호를 매겨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레이블링 뭐 한다 그러죠? 레이블링을 딱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썼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정보 구조를 디자인을 하는데 그 막 대통령들이랑 뭐 이렇게 이게 뭐지? 그 분석된 자료를 보면 제가 그 그리드 구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사람 인식할 때도 보면은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뭐 잘 보시면 뭐 볼, 뭐 이마 이런 거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의 뭐 볼은 뭐 경사가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계층적 구조라고 봤고, 그리고 여기 그 사람 위치를 파악을 할 때 제가 캡처를 해보니까 위에는 뭐 어느 지역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그 지역별로 부분 이렇게 섹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뭘 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글로벌 항해 시스템이랑 그 로컬 항해 시스템이랑 국소적 항해 시스템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연결을 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그 정보구조 설계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파트가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떠한 분류 기준을 정해가지고 버텀업으로 분류하고, 그걸 다시 탑다운으로 정보구조를 따라서 탑다운으로 다시 구조화한 다음에 이 분류하는 작업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을 번갈아서 진행하는 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구조가 세틀된 다음에는 그 구조를 갖다가 액세스할 수 있는 항해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우리 정보 구조 디자인을 하는 프로세스여서 그 프로세스를 아리아에 맞춰가지고 혜연이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은 영근이 또 이 실제 프로세스 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한재는 이 아리아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RPG 게임 구조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워낙은 저 두 번째인가 첫 번째 주제에다 썼는데 너는 이제 다른 초이스가 없어. 항상 세 번째 초이스를 해야 돼. 내가 항상 세 번째를 가져가니까. 그래서 혼합 구조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영화 토론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주제 토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정보구조 디자인과 관련된 주제 토론에서는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세 가지도 다 뉴에 포커스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 유형, 그 다음에 새로운 분류 방법, 또 새로운 정보 구조. 이게 왜냐하면은 정보의 유형도 그렇고 분류 방법도 그렇고 또 정보 구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시대의 변화나 또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고, 우리 책의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그 교재가 나온 그 순간서부터 이미 아웃데이트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도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이런 정보 유형이나 정보 분류 방법이나 또 정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남들보다 먼저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 유형이나 구조나 분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우리 연습은 그럼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새로움의 포커스에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게 우리 이 세 가지 팀별 주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새로운 정보 유형이 뭐가 있을까? 확실히 쉬운 게 사람들이 많이 해. 그래서 총 9개 팀 중에서 5개 팀이 이 새로운 정보 유형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여러 가지 자료들로 봤을 때 첫 번째, 혁신과 창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나오십시오. 누구 하라고 그럴까, 발표를? 어? 네,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이제 소셜 혹시 이게 오랜만에 발표를 해서 떨리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혹은 정보들 간의 관계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 유형은 저희가 배웠던 사실 개념, 예측 등은 그 정보 자체의 속성이나 개념이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보들 간의 그런 관계에 저희는 주목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봤던 것은 우선 자료의 양이나 시간의 흐름, 이해 난이도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선 자료의 양 자체는 이게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람이나 그런 개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양은 점점 증가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의 그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관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할 때 좀 헷갈렸던 점은 이해 난이도가 만약에 그 맥락을 정보를 필요하는 사람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낮다고 보았는데, 그건 저희들끼리도 토론을 하면서 다소 헷갈렸던 부분이라서 코멘트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해졌을까 보았을 때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겨나는 콘텐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 데이터를 주목을 하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나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밑에 나와 있는 생일이라는 앱은 그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페이스북의 뭐라고 하죠? 서드 파티 앱이나 그런 개발자들이 그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는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정보 적용 영역은,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함께하는 친구들은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관계를 확장하고 강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소셜 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그냥 컨텐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거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가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소셜 큐레이션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우샤이디라는 크라이시스 매핑이라는 예시인데, 이것도 저희가 몰랐다가 저희 조원들이 다 같이 서칭을 할 때 새롭게 찾은 건데, 이 원이 아마 이게 지도가 시리아 쪽인데 무슨 충돌이 일어날 때 이것을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이렇게 원의 크기나 숫자 등을 통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게 관계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이동화입니다. 되게 참신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쭤볼 게 있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트워크 정보라고 보신 게 네. 어떻게 보면 데이터 자체에 집중을 하셔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라기보다는 전달 방식이나 전달되는 그런 형태에 집중해서 네트워크라고 명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 그 네트워크 정보 안에는 사실이랑 의견이랑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떡하지? 질문을 죄송해요. 제가 어제 밤을 좀 새고 와서 이해한 바에 의하면은 그 복합 그러니까 여러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복합적인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신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정보 자체에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정보의 그런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다기보다는 그냥 정보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게 전달이 되고 유통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 집중을 해서 네트워크라고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네. 네, 보충 설명 좀. 네, 영상 디자인과 배지인이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이거 PT 만들면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었던 네트워크 데이터라는 것을 어떤 사실이나 개념 이런 쪽으로 분류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페이스북의 예를 들었을 때 뭐 나랑 같이 아는 친구가 만약에 9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뭐 사실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내렸다고 해도 다른 어떤 소셜 네트워크 상의 네트워크 데이터는 또 다른 형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에서 얘기했던 거는 복합적인 것이고 약간 동적인 그런 데이터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하셨던 또 분류를 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정확하게 뭔 데이터인지는 알겠는데, 메타데이터랑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언뜻 보면, 메타데이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신 적 없는지. 이게 아까 질문하신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는 건 어떤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어떤 세부 특성들이 붙어가지고 이 속성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관계 데이터 유형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라는 노드가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 유형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라는 건 노드 하나하나에 따로따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유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요새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형태의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보면 소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때는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 자체가 중요한 정보의 유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어벤져스 쪽에서도 소셜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보와 관계로 만들어진 새로운 정보 유형이다. 그래서 노드하고 링크가 다 모여졌었을 때 이건 새로운 형태의 유형인데, 이제 그거가 되기 위해서는 링크 자체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앞에 팀에서는 링크 자체를 새로운 유형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의견들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포의 외인 구단에서는 감정 또는 감성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견이 있는 얘기긴 한데 그렇게 새로울 것 같지는 않은 우리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감정을 갖다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상당히 인간의 본연적인 그런 성격을 갖다 표현하고 있는 데이터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서 자취, 흔적. 이게 이제 이거는 틀림없이 이걸 발표를 하면 그게 팩트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 얼마나 달라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 정보 자체의 특성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표현해 주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미스테리였어. 내가 이걸 보면서 미션이 중요한 새로운 데이터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상당히 스트레칭을 해야지 이게 그 데이터의 유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찾기가 어려웠으면 저걸 찾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도 봤지만은 첫 번째 두 개는 우리 현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그게 새로운 유형의 정보일 것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발굴해내고 또 그 정보를 사용했던 그런 말하자면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막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 서비스나 프로덕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보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정보가 뭐가 있을까? 현재 트렌드에서 그런 걸 찾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두 번째 토론 주제는 9팀 중에서 3팀이 제출을 했고 새로운 분류 방법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분류 방법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객관적인 분류 방법 우리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고 또 주관적인 분류 방법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기존의 방법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분류 방법은 뭐가 있을까? 보람상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보람상조 앞으로. 누구 보러 하라고 그럴까? 나랑 눈 안 마주치는 소리 일로 와. 했었어. 저번 주에 했으면 안 되지. 그럼. 또 누구? 손문희. 당황스러워? 이거 봐줘야 돼? 그럼 누구? 네, 보람상조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 기존 정보랑 새로운 정보랑 그리고 왜 이러한 새로운 정보가 지금 사용되는지. 일단 기존의 객관적인 분류 방법을 보면 시간이랑 또 그 정확도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찾다가 사실 어떤 분류가 가장 좋을까 계속 찾다가 거의 마지막에 그 떠오른 아이디어가 색상별로 이제 그 분류를 나눈 거였는데 이렇게 그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냥 이제 소녀시대를 검색했을 때 정확도나 시간 순으로도 이미지가 나오지만 색상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빨간색을 누르면 빨간색에 맞는 배경과 이미지가 딱 다 나오고요. 파란색을 누르면 파란색이 다 나오는 이런 색상별 분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책에 이렇게 지금 이론적으로 나눠 있지 않아서 제가 이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사용되고 있는가 이걸 이제 기존의 유용성과 사용성과 감성으로 나누면 일단 유용성에서는 원하는 취향의 상품과 이미지만 분류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성 면에서는 매우 높다. 그리고 사용성도 그 예제로 나와 있는 컬러 중 원하는 색을 하나의 클릭만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높다. 그리고 감성 부분도 그 예전에는 이제 요즘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미지를 보시는 여성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약간 검색을 하는 분류 방법을 색상으로 제시하면서
그 약간 사용자들로 하여금 감성 면에서도 충족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네, 발표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한 가지 더 되게 좋은 분류 방법인 것 같은데, 저희가 코멘트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저희 조에서 조사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음악 추천 서비스였는데, 음악도 되게 차분한 음악이 있고, 되게 발랄한 음악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색상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좀 이미지를 위주로 해서 색을 분류했지만, 저희 예전 사례 분석해봤을 때는 음악도 색으로 분류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코멘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코멘트는 아니고요. 저기 구글이랑 퍼센트랑 그 하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혹시 그것도 발표. 이거는 이제 감성이 이런 요즘 최근 여성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걸 충족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 검색으로 소비자의 감성까지 만족할 확률이 기존의 거는 이제 좀 0%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는 색상으로 나누면 좀 더 감성이 충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색으로 분류하는 거를 생각했었다가 이제 다른 발표를 다른 걸 준비했었는데, 저 분류 방식을 생각하면서 색상별 분류가 되게 중요한 컨텐츠가 패션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패션 아이템들을 추천해주거나 큐레이션해주는 서비스가 많은데, 거기서는 이제 색깔별 분류를 한 거와 동시에 이제 스타일별 분류를 해줘가지고 같은 색상 내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의 옷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분류 방식도 있어서 네, 얘기해봤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이 분류 방식이 왜 좋을까? 직관적이고 또 나름 정확한 것 같고 또 객관적이고 단순하잖아. 단순하고 대부분의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고, 그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매우 베이직한 정보들인데, 그런 베이직한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갖다 유용해서 쓰기가 훨씬 더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 트렌드를 잡고 이럴 때마다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복잡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그걸 새로운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점 낮아진다고. 그런데 색상, 나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봤어. 그래서 이거는 거의 모든 형태의 데이터에 아까 우리 종욱이가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는 음악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도 우리가 분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간단하고 베이직한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파워풀한 분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럴 때 그 분류 기준을 찾을 때에도 가급적이면은 아주 복잡하고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고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거, 거기다가 더불어서 나름 정확할 수도 있으면은 더 좋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갖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팀에서는 상관적 통계 기준. 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컴플렉스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다 좋기는 하지만 복잡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과연 얼마나 많이들 이해할 수 있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이마트로 가져해서 복합적 분류 방법 플러스 알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분류 방법을 갖다 구성할 때는 쉽고 편리하고 간단한 분류 방법이 가장 파워풀한 분류 방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9팀 중에서 한 팀만 제시한 게 새로운 정보 구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항해 구조까지 다 포함했었을 때 뭐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래간만에 수업에 참여한 우리 아나운서가 한번 해보자. 한우리. 네,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이한우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시 쇼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의류를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할 때 쇼핑몰 몰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옷을 판매하는지, 뭐, 여성 정장을 판매하는지 아니면 캐주얼한 옷을 판매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 쇼핑을 생각했는데 우선 3가지의 복합형 정보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계층형 구조, 그리고 두 번째가 네트워크형 구조, 세 번째가 그리드 구조인데요. 깊게 살펴볼 게 네트워크형 구조인데요. 기존에 그 쇼핑몰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뭐 오드 이런 식으로 쇼핑몰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야지 옷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네이버 지식 쇼핑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키워드로 뭐 점퍼, 코트 이런 식으로 치게 되고 색상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식 쇼핑이라는 큰 허브로 가서 그 개별 쇼핑몰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더 찾고 싶은 옷을 세세하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지식 쇼핑을 허브라고 봤고 그 개별 쇼핑 업체를 스포크라고 봐서 허브에서 스포크로 넘어가는 크로스 도킹이 가능하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형 구조고 계층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찾게 되면 이렇게 전체 뭐 카테고리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세세하게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층형 구조로 봤고요. 그리드 구조는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알 텐데 이렇게 좀 격자 모양으로 찾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기존에 이 네이버 지식 쇼핑이 없었을 때는 소개체 간 연결도가 낮아서 조금 연결이 부족했는데 지식 쇼핑으로 인해서 허브가 생겨서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냥 좀 찾아본 거로는 이렇게 된다면 소규모 쇼핑몰들에게도 기회가 가서 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네. 네, 저도 얼마 전부터 네이버에 이거 지식 쇼핑 한두 번 사용했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진짜 인터넷에서 쇼핑몰 몇 번 찾아보신 여성분들이라면 다 같이 공감할 만한 그런 네트워크 구조의 그런 단점을 지식인 쇼핑에서 허브로 딱 통한다는 점이 저도 굉장히 훌륭하게 봤고, 그 다음에 아까 그리드 연결 방법, 그리드 구조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글쎄 그게 그리드인 거는 사실 그렇게 동의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허브로 묶는 게 또 하나의 그런 그리드로 해서 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허브 앤 스포크 자체가 사실은 그리드 구조는 아니고, 그리드 구조는 선형 구조가 겹쳐졌었을 때가 그리드 구조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겹쳐진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드 구조는 아니지만 이 허브하고 스포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 스포크 내에서의 관계를 봤었을 때는 우리가 그리드 구조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다음 질문. 오케이. 발표한 사람은 아까 저 질문했고 선이 먼저. 그럼. 저도 네이버 지식 쇼핑 최근에 썼었는데 저게 근데 약간 저게 나온 그런 그 쇼핑몰들의 그 가격 나온 게 조금 뻥칼 때가 많아요. 막상 들어가 보면 뭐 할인가가 나와 있는데 나한테 할인이 적용이 안 된다던가 이럴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옷이랑 이런 건 좀 단순한데 노트북이랑 이런 거 살 때는 사양들을 되게 많이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분류가 막 애매하게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민주까지 하고서 끝냅시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새로운 형태의 복합형 정보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혼합 구조랑 어떤 점이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궁금해요. 네, 저 사회학과 배민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 복합형 구조라고 말하고 계층형 네트워크형 그리드 구조라고 말을 한 게 지금 저희가 크게 이런 지식 쇼핑이 가능한 전체 구조, 큰 구조를 봤을 때 업체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연결돼 있고 그 바깥에 있는 고객들이
그 허브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곳, 이렇게 다른 조그만한 지점들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전체 구조를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게 차이점이라 생각한 게 저렇게 정보가 제공되는 홈페이지 자체는 네트워크형, 뭐 그리드형, 네트워크형이라는 걸 언급한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지점들이 일단 모여 있다는 자체에서 일단 차이점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트워크형을 굳이 넣은 건데요. 네트워크형이랑 계층형이랑 그리드는 정보를 제공되는 그 형태 자체에서 복합된 구조를 생각했고 저희가 굳이 허브앤스포크라고 말을 한 거는 네트워크 구조랑 차이를 두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형은 소지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반면에 저기 허브앤스포크에서는 소지점들이 한 허브에 묶여있긴 한데 소지점들끼리는 연결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정보 제공된 형태에서만 저렇게 복합 구조고 전체 큰 틀만 일단 허브앤스포크로 했어요.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 구조, 새로운 형태의 분류 방법, 새로운 형태의 정보,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나 제품을 갖다가 사용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형태의 정보의 구조나 유형이나 분류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많아요. 특히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이런 허브앤스포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에는 불가능했었지.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사업자도 없었고 또 그걸 갖다 연결해 줄 만한 그런 큰 스케일의 네트워크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건데, 이게 기술의 발전이나 사람 세대의 발전, 라이프스타일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쉽게, 나는 가끔가다 놀라는 게 너무 쉽게들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새로운 정보 구조다라는 걸 갖다 미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정보 구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새로운 정보 구조들을 갖다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인식하고 그걸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덕트에 적용할 수 있으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